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요. 저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여전히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붙은 채로 시설 앞에 버려졌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도 없었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찾기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탓에 어릴 때부터 애정 결핍이 있었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20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해서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공장에 취직했더랬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예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녀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정신지체시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 채로 자랐다고 해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꿈도 온전한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같이 살자. 정석 씨는 내가 그렇게 좋아? 뭐, 너는 안 그래? 응? 그렇긴 하지.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걱정이지? 걱정 마. 내가 너 데리고 가고 어머니도 같이 모시는 거니까. 진짜? 당연하지. 빨리 우리 한 가족이 돼서 꽃 같은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거야. 뭐가 걱정이래? 우리는 세상에 죄 지은 게 없으니까. 하느님이 있다면 이제 우리한테 축복만 줄 거야. 난 자신 있어. 그래. 그녀는 이름처럼 아름답고 맑은 여자였습니다. 늘 그렇게 제게 힘이 되어 주었죠. 우리는 전세 투룸 보증금만 모으면 같이 살기로 약속했고 저는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드디어 돈 4천만 원을 모아 변두리 작은 투룸 전셋집을 얻게 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진아, 진짜 우리가 해냈구나. 정석 씨, 우리는 무슨... 다 정석 씨 돈인데. 너는 어머니 병원비에 드는 돈이 많았잖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돈 못 모았을 거야. 다 네 덕분이야, 수진아. 정석 씨,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돈 벌었는데. 다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인데. 결혼? 응. 야, 같이 산다는 게 정말 그냥 같이 산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 결혼을 해야 같이 살지. 정석 씨. 수진아, 우리 진짜 잘 살자. 우리는 부를 만한 이렇다 할 친지나 지인들도 딱히 없어서 사실 결혼식이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를 사람이 없어서 웨딩홀을 잡을 수도 없는 서름 모르시죠? 당시 제가 사회생활한 지 6년 차였으니 그래도 회사 사람들은 있었지만 다들 시간 내서 오기 빠듯한 사람들이었고 그래봤자 양가 50명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그녀가 가장 고운 날에 남들처럼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려 촬영을 했어요. 부부 사진도 찍고 야외에서 촬영도 했습니다. 둘밖에 없는 사진. 우리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동네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중국집에서 평소에 잘 시켜먹지 못하던 팔보채와 탕수육 등 메인 요리를 먹었습니다. 장모님은 짜장면을 가장 좋아하셨는데 입에 다 묻히고 드셔서 애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참, 저희 장모님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장모님이 그렇다고 아예 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지체는 아니셨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정신연령이셨죠.
가릴 건 다 가리시고 식탐이 많고 애처럼 떼를 쓰고. 어찌됐든 집에서 가스레인지라도 잘못 만지면 안 되니 늘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아이 같은 고운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어딘가 다 모자란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여보라니. 신기해. 앞으로 오빠한테 나는 여보라고 부를 거야. 매일. 콜. 싸울 때도 여보라고 불러야 한다. 여보. 죽어도 여보라고 할게. 죽는다니. 그런 말을 왜 해? 그리고 죽으면 내 귀엔 들리지도 않을 텐데. 우리 나중에 늙어서 누구라도 먼저 죽긴 할 거 아니야. 그런 상상은 하기도 싫어. 나는 내게 새로 생긴 가족인 여보와의 이별을 가끔 상상해. 뭐? 이별? 그러니까 한평생 우리 함께 살다가 언젠가 누구 한 명이 먼저 죽는 상상. 무슨 그런 상상을 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난 꼭 내가 먼저 죽고 싶어. 왜? 여보가 죽고 나 혼자 살 자신이 없거든. 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그건 여보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만 생각해야지. 꼭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느님한테 꼭 빌 거야. 네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무슨. 2살 차인데 무슨. 네가 그런 기도하면 나도 똑같이 기도할 거야. 하느님, 제발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제 가족 수진이보다 제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보야, 남들은 혼자 남을 배우자가 가슴 아플까봐 배우자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데 우리는 둘 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이런 것까지 닮았네. 집은 꿉꿉하고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그녀와 매일 밤 별이 쏟아지는 꿈을 꾸며 잠을 잤고 뜨거운 가슴에 매일이 웅장해지는 아침을 함께 맞이하며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삶에 영원한 오아시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없다면 다시 사막에 혼자 서 있을 것 같은.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이상 사막에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슈퍼 차릴까? 슈퍼? 나 어릴 때 꿈이 슈퍼마켓 사장 아들이었거든. 슈퍼 사장 아들? 그런 꿈이 어딨어. 그런데 애초에 그 꿈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왜?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놈이 그러더라. 뭐라고? 너는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슈퍼마켓 사장 아들이 될 수가 있냐고. 돌직구 장렬이지. 아주 돌직구가 센 놈이었어. 나쁜 놈인데? 아니야, 그놈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지. 그래, 나는 어차피 애초에 아버지도 엄마도 없으니까 내가 빨리 아빠가 되고 내가 사장이 되면 되지라고. 지금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 거야. 너를 만나서. 여보야. 그래. 그럼 그 꿈 내가 다 이루게 해줄게. 우리 모아놓은 돈으로 가게 알아보자. 당시 저희가 살던 동네는 골목길이 미로처럼 있고 다다다닥 따개비처럼 붙은 다세대 주택들이 쉴 틈 없이 붙어있는 동네였습니다. 편의점도 잘 없는 동네였는데 산허리쯤 한두 개씩 슈퍼들이 있었어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우면 더 잘 됐죠. 우리는 마침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세탁소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작은 상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야. 역시 우리는 신의 자식들이야. 그 자리면 진짜 대박이지.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잖아. 그렇게 좋아? 응. 그런데 신의 자식은 뭐야, 또?
누가 보면 우리가 무슨 신실한 사람들인 줄 알겠다. 원래 인간이란 엄청 기쁠 때나 엄청 슬플 때만 신을 찾는다고 하잖아. 뭐. 암튼 나도 네가 기쁘다니까 너무 기쁘다. 첫 번째 나의 꿈을 이루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때 제 나이가 30, 꼬박 10년을 모은 돈을 투자해 얻은 산동네 언덕의 작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집도 그 슈퍼마켓 뒤에 딸린 다세대 투룸까지 얻었고 정말 딱이었어요. 출퇴근이 고작 1분이었으니까요. 엄마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뒷집 아주머니가 집을 빼주셔서 너무 감사해 정말. 안 그래도 이사 가고 싶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게. 정말 잘 듣지 뭐야. 한시름 덜었어 정말. 사실 장모님을 두고 일을 나가는 게 늘 걱정이었던 아내 때문에 저는 가게에 붙어있는 집 세입자에게 웃돈을 더 줘서 집을 빼게끔 부탁드렸어요. 아내가 알면 펄쩍 뛸 것 같아서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요. 환하게 햇살같이 웃던 아내를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장모님이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아이가 돼가고 있던 터라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고요. 아빠. 네? 엄마 아빠가 뭐야 사위라니까. 김서방이라고 불러야죠. 그때 알려드렸잖아. 우리 장모님이 나를 아빠로 만들어주시네? 알았어. 김서방이라고 할게. 장모님, 아빠도 좋고 김서방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우리 옆에 쭉 계셔주세요. 그래, 김서방. 우와, 역시 우리 장모님 최고. 그래, 아빠도 최고. 아, 엄마. 당신 왜 그래? 화내지 마. 장모님 울겠다. 아, 여보가 자꾸 다 받아주니까 엄마가 더 애같이 굴잖아. 엄마, 애 아니야. 아셨죠? 엄마, 나는 딸 수진이고 지수진. 이 사람은 김정석. 수진이 남편 김서방. 알았지? 알았어, 수진아. 내 딸 수진이. 아유, 내 새끼. 예쁜 내 새끼. 다 컸네, 수진이. 남편도 있고 결혼도 하고. 우리 엄마 똑똑하시다. 이제 다 기억이 나나 봐? 우리 딸, 내 딸. 예쁜 내 딸, 수진이. 저는 부모 정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처럼 어린 장모님이었지만 정말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하며 모셨고 가끔 장모님이 자잘한 사고를 치시면 혼낼 수도 없는 터라 가슴 아프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세 식구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이루고 싶었던 두 번째 꿈을 이루었죠. 바로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 핏줄로 엮인 가족이 생긴 겁니다. 제 딸이 태어났어요. 여보,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너는 내게 신이야. 치,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빌고 빈 모든 꿈을 너가 다 이뤄준 거니까. 가족이 되어주었고 자식도 낳아주었어. 사랑해 수진아. 고마워. 나도 사랑해. 여보야, 우리 너무 니글거린다. 얘 봐, 지도 알아들었는지 웃어. 우리 수빈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건 바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건강한데 뭐. 건강할 거야. 공부 못해도 돼. 수빈아, 건강하자 내 새끼. 결혼 후 모든 게 순탄했는데 아이가 세 돌이 지났을 때 서서히 불행의 그림자가 저희 가족에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면 신이 이제 더는 안 주시겠지 했는데 말이죠. 아이가 몸을 벅벅 긁기 시작하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팔을 묶을 정도가 되었어요. 아직 어린아이니 긁으면 안 된다고 해도 피가 날 정도로 긁는 거였죠. 저희도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희귀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발병 사례 중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가렵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가렵다고 여기는 증상입니다.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니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긁는 거죠. 이러면 온 전신이 남아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 이렇게 양손에 주머니를 씌우듯 덧싸개를 끼워주시고 못 베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선생님,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가요? 영원히 나을 수 없나요? 비슷한 사례의 경과를 보면 3년, 길게는 10년까지 있다가 자연적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1년 안에 증상이 사라졌다가 몇 년 후 다시 발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린이집에도 가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일을 어쩌죠? 아이 교육도 있고 이렇게 손을 묶어두는 게 어떻게 생활을 시켜야 할지. 하루 24시간 내내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니까 아이가 인내하는 방법을 기르는 정신훈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치료를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신과로 연계해드릴게요. 정신과요? 그럼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쭉 자기보다 어린 엄마와 한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 예민 안 하게 생겼어? 걱정돼 죽겠다고. 당신은 수빈이가 평생 저러지 않을까 걱정도 안 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먼저 앓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게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잖아. 여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부여잡고 아이 케어 해야지. 그리고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치료하면 좋아질 거야. 우리가 그래야지 아이도 이겨내지. 당장 힘든 건 사실 수빈이잖아. 당신 혼자 속 좋다 정말.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우리가 처음으로 싸웠고 아이가 아파할수록 저희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장모님까지 점점 더 아이가 돼가는 악재까지 저희 가족의 불운이 겹겹이 쌓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키 줘. 왜? 배추 말이야. 가지러 안 가? 내가 다녀올게. 아니야, 내가 갈게. 왜? 내가 하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해야지. 수진아, 우리 싸우지 말자. 배추 다 썩어 문드러지겠다. 장사할 생각 안 해? 엄마도 저러고 애도 저런데 다 같이 굶어 죽어? 수진아, 너 도대체 왜 그래 정말. 내가 뭐. 내가 다녀올게. 됐어. 나 바람 좀 쐬고 싶기도 하니까 그만하자. 나 다녀올게. 애 좀 봐.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고.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자신의 병을 주체 못하는 어린 딸도 그 딸과 똑같이 구는 장모님까지 마주하는 걸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지내다 보니 해야 할 일을 깜빡하기도 했죠. 그날 아내는 제가 거래처에서 가져오지 못한 배추를 가지러 가겠다며 차키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갔어야 했는데 아내가 집에서 아이와 장모님을 마주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말리다가 그래, 당신도 해방되고 싶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후회가 돼요. 그렇게 아내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집을 나섰을지 가던 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알 것만 같아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저 지수진 씨 집이죠? 남편 되시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지금 지수진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급히 이송했습니다. 네? 수진이가요? 지금 거기 어딘가요? 신호대기에서 멍 때리고 있는 아내를 건너편 졸음운전자가 역주행해서 그대로 박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어린 딸과 장모님을 두고 갈 수 없어 두 사람 손을 잡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김서방, 수진이한테 가는 거야? 네, 어머니. 어디 있는데, 수진이? 네, 수진이 지금 아프대요. 장모님, 수진이 아프대요. 아빠, 엄마 아파? 수빈이처럼 엄마도 아파? 수빈아. 아빠 왜 울어? 아빠도 아파? 아빠도 수빈이처럼 아파? 아빠도 아파? 나처럼? 할머니, 나 따라하지 마. 싫어. 나 따라할 거야.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고 아내를 찾았지만 고개를 저으면서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진이 지수진 환자 살았죠? 산 거죠? 저희 딸 이제 4살이거든요. 여기 어머니도 와 계세요. 우리 수진이 산 거죠?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하셨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하셨어요. 거짓말. 바보가 돼도 좋으니까요. 아이가 돼도 좋으니까요. 우리 수진이 살만 주세요. 바보가 돼도 좋아요. 저 다 케어할 수 있어요. 제가 아빠가 되면 되니까 우리 수진이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내어드릴 말씀이. 아내는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저 혼자 저를 보겠다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너무 슬퍼서 나보다 먼저 죽고 싶다던 수진이가 그렇게 고운 나이에 세상을 뜬 겁니다. 나 살 자신이 없어요, 정말. 정석이 그래도 수빈이랑 장모 생각해서라도 기운 차려야지. 수진이가 없는데 어떻게 저 혼자 살아요? 그럼 자네만 보고 손가락 빨고 있는 자네 딸은 어쩌려고? 지금 아파서 저렇게 벌게져 있는데 피부병도 있고 어쩔 거야? 자네 장모는 또 자네만 보고 있는데 자네가 기운 차려야지. 아휴. 주변 지인들이 대신 가게도 봐주고 아이도 병원에 데려가 봐주고 했지만 저는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폐인 생활이 길어지자 주변도 점점 지쳐갔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저희 집을 안쓰럽게만 봐줄 수도 없는 것이었죠. 저는 결국 제 꿈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던 슈퍼를 접었고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변에 신고가 있었는지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왔고 제 일자리 알선과 아이와 장모님을 잠시 시설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수빈이와 장모님을요? 지금 이대로 정신연령이 어린 두 사람을 라면만 먹이면서 데리고 계시면 이건 학대예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사정은 안타깝지만 아이와 어머님을 봐서라도 다시 재개하셔야 해요.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으시니까 치료도 받으시고요.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으시니까
치료도 받으시고요. 저희가 다 연계해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저는 그때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거의 먹지 않고 소주만 먹었으니 그럴만했죠. 사실 막막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슬픔. 뭐 다 그랬지만 아픈 어린 딸과 장모님을 아내 없이 혼자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무책임하죠. 돌이켜보니 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도 심각하지만 장모님은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영양실조에 천식까지 있으신데요. 청소도 너무 안 하셔서 지금 이 환경이 면역력이 안 좋은 아이의 피부에도 안 좋을 게 뻔하고요. 어머니가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아버님, 지금 다른 선택이 없으세요. 이렇게라도 저희가 알게 됐을 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으세요. 저 때문에 딸도 딸이지만 아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장모님을 제가 방치해서 병까지 생겼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죄송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상 재활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고 딸과 장모님은 잠시 시설에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폐인 생활을 하면서 저를 떠나갔던 주변 지인들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고 제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야, 수진이 네가 어떻게... 여보야, 내가 죽어도 당신한테 여보라고 할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죽어도 당신은 내 여보라고. 기억나. 그거 너무 이기적이었지. 아니야. 당연히 당신이 내 여보지. 나한테 다른 여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거 꿈이야? 응. 꿈이구나. 여보야, 내가 그때 못한 말이 많아서 보고 싶었어.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을 그렇게 혼자 보내는 게 아닌데. 차라리 내가 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나보다 당신이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여보야, 내가 그때 당신한테 계속 화만 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미안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수진아. 내가 미안해. 미안해. 보고 싶어. 계속 보고 싶었어. 여보야, 그래도 우리 수빈이랑 엄마 당신밖에 없잖아. 이제. 당신 힘들겠지만 내 딸과 내 엄마 유일한 피부치. 이 세상에서 내가 못다한 삶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당신이 좀 도와줘. 부탁해? 여보, 가지마. 그냥 나 꿈속에서 계속 살면 안 돼? 이거 꿈이라며. 그냥 나 꿈에서 당신이랑 계속 살면 안 될까? 여보가 꿈에서 나랑 계속 살면 수빈이랑 엄마는 어떡해. 당신밖에 없는데. 그럼 여보야, 내가 수빈이랑 어머님 잘 모시고 정신 차리고 잘 살 테니까 자주 내 꿈에 나타나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열심히 잘 살아볼게. 당신한테 못난 남편이었는데 계속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볼게. 내 꿈에 제발 자주 나타나줘, 여보. 수진아. 고마워, 여보. 잘 지내? 꿈이 너무 생생해서 꿈속에서도 이건 꿈이라고 인지하던 그날 밤의 꿈. 수진이, 내 아내가 생전 모습으로 나타나 내게 미안하다며 딸과 장모님을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제발 꿈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눈가가 다 젖은 채로 꿈에서 깼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수진이가 다시 나타나 주겠지? 저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술도 끊고 다시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 때면 다시 아내가 제 꿈에 나타나달라고 기도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꿈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김 선생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요즘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아내분에 대한 마음은요? 아내요. 수진이요. 당연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계속 그러하겠지만 괴로운 정도는 아니시고요. 보고 싶어서 계속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 꿈을 꾸지 않아요. 잠을 잘 주무시나요? 자야겠다 하고 잠자리에 드시면 바로 잠이 드시나요? 생각에 잠기는 것 같은데 그게 잠이 든 건지 사실 생각을 하는 건지 간혹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딸 수빈 양과 장모님과는 면회를 하고 계신가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소식은 매일 전해 듣고 있고요.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서 새벽을 나가시고 일찍 퇴근은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내가 보고 싶어서요. 그럼 혹시 아내분이 보고 싶어서 잠자리에 드신다는 시간이 낮인가요? 일 다녀와서 식사 후니까 오후 3시쯤 될 겁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도 심했고 그 반대인 과다수면증도 심했습니다. 모두가 심리적인 문제였는데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너무 컸던 것 같고 사실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예전처럼 일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신 차렸다고 생각들을 했고요. 문제는 이상하리만치 딸과 장모님은 찾아가지 않았고 마음으로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주변에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희귀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낮에는 정상, 퇴근 후 집에 오면 어떤 망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인인 척 정상이 아닌 상태였으니 사실 그냥 비정상보다 훨씬 더 심한 증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잘 지내는 것 같으니 처음 도움을 주었던 사회복지사가 집에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 따님이 그래도 시설에 간 이후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영양 부족이었던 부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다행이군요. 장모님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시지만 있으셨던 천식 증상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그 연령대의 천식 위험하거든요. 폐렴으로 넘어가면 아시죠? 네. 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고 계시다고 들었고 술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왜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세요? 의사쌤한테 듣긴 했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지만 마음의 문제라면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살면서 그 죄책감과 그리움을 좀 더 덜 수 있지 않을까요? 방문 케어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수빈이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해요. 예전처럼 집에 딸린 슈퍼에 나가는 거면 두 사람을 케어할 수 있지만 새벽 일을 나가고 있어서 근무 시간은 짧아도 새벽에 복지사분들이 봐주실 수는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그 시간에 보낼 수도 없고 지금 같이 사는 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저는 지금 모든 건 다 김 선생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 시간대 변경을 하셔도 되는 문제고요. 또 같이 살지 않아도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건 의지가 부족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저 아직 힘들어요.
의사 쌤께도 들었지만 그래서 더 같이 살면서 마음의 치유를 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지금 더 위험해요. 아이와 장모님은 시설 선생님들이 케어 잘해주시고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더 위험한 건 제가 보기엔 김 선생님 같으세요. 제가요? 정상처럼 보이려고 연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죄책감 왜 돌아가신 아내분에게만 느끼십니까? 이제 4살 어린 딸, 연로하신 장모님, 벅차신 거죠? 그런가요? 그런 건가요? 제가 비정상처럼 살아야 두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김 선생님, 저는 현실을 다시 인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픈 장모님과 딸을 혼자서 케어하는 게 역시나 힘들었고 여전히 현실에서 도피하고 꿈에서 아내를 만난다는 목적하에 일찍 잠이 들면서 현실로 상징되는 장모님과 딸을 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꿈에 아내가 더 나타나지 않았나 봐요. 네? 아내가 다시 나와주기를 엄청 바랬는데 그럼 열심히 살겠다고 술도 안 먹고 딸아이와 장모님을 보살피며 열심히 다시 살고 재기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꿈에서. 그러니까 다시 내 꿈에 자주 나타나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이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분도 아셨던 거 아닐까요? 김 선생님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맞아요. 선생님 말이 다 맞아요. 아내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내가 죽던 날, 그날처럼 계속 회피하고 있었다는 걸. 도망가고 싶었다는 걸. 이 현실에서 저는 고아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저는 혼자예요. 혼자였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부모에게 버려져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불행해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요? 아니요.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와 연애하고 열심히 결혼을 목적으로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구하고 둘만의 결혼식을 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귀여우신 장모님까지. 저는 만족했습니다. 제 삶에. 그런데 아이가 희귀병에 걸리자 불행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맞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다 술술 풀린다. 세상 천의 고아로 태어나서 신이 이제야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도 알 수 없고 고쳐질지 영원히 그렇게 살지 또 돈이 얼마나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도 아이의 고통을 잠시 일시 정지해주는 것일 뿐 계속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건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시 아내분에게는 병이 나을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셨던 건 김 선생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진심이 아니셨던 건가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보다 더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아내밖에 없는데
기댈 곳이 아내밖에 없는데 그런 아내를 보는 게 힘들었고 아내가 그렇게 나가서 진짜 죽어버리니까 저는 저를 바치고 있던 기둥이 다 무너져 내려서 가루가 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선생님, 저 나쁜 놈 맞죠? 선생님은 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나의 자아가 있죠. 그게 힘들 때일수록 더 이기적으로 발현되기도 하지 않나요?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터놓고 말하면 다들 그럴 겁니다. 나도 그런데 라고.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치료 계속 받으시고 한 달만 더 있어 볼까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마음의 변화라도 생기시면 꼭 연락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의 조언으로 병원 치료 횟수를 좀 더 늘렸고 일 외에도 취미 수업을 받으면서 잠자리에 일찍 들려고 하던 심리를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요. 다음이 상담해주는 의사 선생님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요즘은 몇 시에 주무세요? 요즘은 9시에 자요, 대체로. 일 끝나고 뜨개질을 배우신다고요? 네. 왜 뜨개질을 배우세요? 남자분들은 보통 목공 가구 만들기나 조금 더 역동적인 걸 좋아하시던데요. 아내가 좋아했어요. 아내분에 대한 마음은 어떠십니까? 미안하고 그립지만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전보다는 덜 하세요? 네. 일주일에 2번 딸아이와 장모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들었어요. 보면 어떠세요? 딸아이가 많이 컸고 저를 좋아해주고 잊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반응 말고 김정석 씨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네, 딸아이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이제 두드러기 증상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해서 기쁩니다. 장모님을 보면 어떤가요? 장모님께도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가요? 아내가 장모님을 제게 부탁했는데 꿈에서요? 네. 그런데 제가 모시지도 못하고 시설에 맡겨두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을 보면 아내분이 생각나시고 하시나요? 네.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면 계속 미안하고 그럴 것 같은데. 김정석 씨, 사회복지사와 함께 찾아가는 거 외에 보고 싶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을요? 네, 없어요. 이게 마지막 상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해보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식과 아내의 피부친 내 가족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난일을 구했고 세 식구가 다시 같이 살기로 했죠. 딸아이는 어린이집, 장모님은 복지사분들의 도움으로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시설에 보내기 전보다 훨씬 더 언어가 늘었습니다. 부쩍 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응? 나 이제 안 아파. 우리 수빈이 정말 다행이다. 아빠는? 아빠? 아빠도 안 아파. 아빠, 다행이다. 우리 수빈이 다행이라는 말도 알고 다 컸네. 응, 다 컸어. 아빠, 이제 수빈이 걱정 안 해도 돼. 수빈이 진짜 다 컸네. 고마워, 우리 딸. 응. 그러니까 아빠, 일하고 늦게 와도 되니까 우리 계속 같이 살아야 돼. 뭐? 아빠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수빈아, 아빠, 약속해줘. 이제 계속 같이 산다고. 수빈아. 알았어. 아빠가 꼭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 다 같이 살겠다고. 응, 응. 수빈아.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왜? 엄마는 맨날 봤거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일이 바빠서 멀리 있을 때, 수빈이 안 찾아왔을 때, 그때 꿈에서 엄마가 맨날 나타나서 나랑 놀아줬거든. 수빈아. 그래서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엄마가 맨날 나랑 놀아주고, 아빠가 뭐하고 지내는지도 전해주고 그랬어. 정말? 응. 엄마가 아빠 걱정 많이 하고 그랬어. 그리고 아빠가 나를 되게 보고 싶어 한다고도 전해주고, 꼭 같이 살게 될 거니까, 그때 아빠한테 잘해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랬어. 나 잘했지. 수빈아. 수빈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왜 울어? 엄마가 아빠 울면 자기한테 다 잃으라고 했는데, 나 잃을 거야. 아빠 자꾸 울면? 수빈아. 알았어. 아빠 안 울게. 아빠가 미안해서 그래. 우리 수빈이 자주 보러 가지 못해서 엄마한테 소식만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미안해서. 그랬구나. 엄마 말이 진짜 다 맞았네. 어? 엄마가 맨날 말해줬거든. 아빠가 오늘도 수빈이 많이 보고 싶어하고 오늘은 더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래, 맞아. 그래. 내 딸 수빈이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날 이후 내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내 딸의 꿈에 매일 밤 나타나서 내가 전해주라고 했다며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며 대신 보살피고 있었다는 얘기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저를 대신해서 어린 딸을 보살피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장모님의 친동생분이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형편이 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장모님 치료도 더 적극적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하고요. 혈연관계인 건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연락이? 알고 보니 장모님께서 어릴 때 길을 잃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과 헤어지신 거죠. 실종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제가 모시고 싶어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따님 치료와 일까지 병행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 동생분도 오래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왕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갑자기 나타난 장모님의 친동생. 알고 보니 장모님이 어릴 때 길을 잃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사회에 나와서 아빠 없는 아이를 갖게 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였고, 어렵게 가족을 찾았다고 하니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영 좋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그 가족분들을 만났고 생각보다 더 좋은 분들이어서 마음은 좀 놓였지만요. 저는 긴 고민 끝에 여러 사람들의 설득과 조언으로 장모님을 친동생분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달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5만 대를 다 뒤졌지만 장모님과 그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저희도 계속 찾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없이 이사를 가다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죠? 더 찾아볼게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장모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김서방, 아빠. 장모님, 여기가 어디죠? 지금 안에 다른 어른 없나요? 어른? 내 동생? 네, 장모님, 왜 말도 없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내 동생은 지금 없고 내 딸이랑 같이 있는데. 딸이요? 장모님, 수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잖아요. 아내 누구 없나요? 그때 정말 수진이 내 아내와 똑같이 닮은 여자가 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혹시 수진이 남편인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만나네요. 네? 당신 누구죠? 왜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신 거죠? 저는 아내와 꼭 닮은 여자를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말투도 달랐고 옷차림새도 너무 달랐고 아내보다 나이가 더 있어 보였죠. 누구신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제가 얼마나 장모님을 찾아 헤맨지 아시나요? 저는 수진이 언니예요. 친언니. 친언니요? 친언니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자 그녀가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내 아내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 여자,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친언니가 맞아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릴 때죠 아주. 제가 집을 나갔어요. 저는 성인이었고 가난한 집구석, 어린애 같은 엄마 다 싫어서. 성인이 되고 무책임하게 엄마와 어린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알아요. 저 때문에 두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특히 어린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는지. 아마 제 기억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진짜 지워졌을지도 모르죠. 그때 수진이가 9살이었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장모님과 아내 둘이서 시설에서 살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냥 셋이서 살았는데 제가 집에서 도망치고 두 사람은 아마 시설에 갔을 거예요. 둘 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정신 연령이. 죄송해요. 미국에서 살면서 다시 동생과 엄마를 찾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재밌는 건 엄마랑 동생보다
존재 자체를 몰랐던 엄마의 친동생, 저희 외삼촌을 제가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모셔왔어요, 제가. 저한테 연락을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거처를 이곳으로 옮기고 미국으로 다시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외삼촌께는 제가 직접 제부에게 연락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고요. 왜 그러신 거죠? 장모님은 제 가족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부를 믿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조카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한동안 알코올릭에 빠져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제 어머니가 다시 시설에 맡겨졌다고도 들었고요. 그래서 외삼촌을 통해 제부의 얘기를 조금 건너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찾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건실하게 다시 재기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이 조금은 제게 필요했어요.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남을 잘 믿지 못해요. 아니,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괄시를 받으며 소녀가정으로 자랐기 때문에 더 그런 심리가 있는지도 모르죠. 좀 미친 여자구나 생각해줘요. 미안해요. 아내의 친언니라는 여자는 죽은 아내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이 많지 냉철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말이 납득이 가면서도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20살 때 가출로 고생하다 미국으로 넘어갔고 부자에게 시집가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리해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을 받아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했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진 것들로 보상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엄마에게 못한 것,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내 동생, 그리고 조카까지, 그리고 또 제부까지 말이죠. 그게 무슨... 수빈이라고 했죠. 수빈이가 아프다면서요. 미국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어요. 고칠 수 있나요? 알아봐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모셔도 돼요. 아닙니다. 아내와 약속했어요. 장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기로. 제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도 아내가 제가 모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부탁할게요. 어떤... 제가 집을 사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 식구가 사는데 부족함 없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고생하다 죽은 내 동생에 대한 마음과 세 사람 다 제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처형의 단호한 부탁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고맙기도 했죠. 무엇보다 딸아이의 희귀병을 고칠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세 식구는 다 같이 살게 되었고 처형이 얻어준 4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이래저래 부족함 없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처형도 근거리에 살면서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요즘은 걱정거리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꿈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딸아이의 꿈에도 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많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오늘도 이 글을 빌려 약속하고 싶습니다. 수진아, 너를 만난 건 나의 일생일대의 행운이었고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다시 없을 행복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네 덕에 이렇게 살아가. 우리 딸 수빈이, 어머님 다 잘 보살피며 열심히 살게. 수진아, 사랑하고 여전히 그립고 미안해. 꿈 말고 더 나이 들어서 우리 다시 보자. 고마워.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운영 중인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업계에서 꽤나 이름을 날릴 정도로 사업이 잘 되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평소 자주 듣곤 하던 이 채널에 짬을 내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지금이야 제 사업이 잘 되어 가족들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웃으면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아온 날들은 참으로 혹독하고 고달팠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혼자가 되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갓 학교에 입학했었고 동생은 아직 유치원에 다닐 때였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삶이 너무 힘들어 가끔 역술인을 찾아가면 가는 곳마다 마음고생 많이 하는 팔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딸인 제가 어머니 위로도 잘해드리고 억울한 것도 풀어주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들으셨다고 해요. 지금에서야 어머니는 그 말이 맞았다고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 생각하면 제가 어머니 은혜에 훨씬 못 미치죠. 아직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오곤 합니다. 얼마 전 지옥 같은 집안에 시집갈 뻔한 것도 어머니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여러모로 제가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신 분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어린 저희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어버린 어머니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취직을 하셨어요. 식당의 규모도 좀 크고 찬거리 같은 것도 다른 집보다 훨씬 정성 들여 많이 내놓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처음 식당 일 하시는 어머니께서는 조금 버겁고 힘드셨을 만도 한데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장님 부부도 어머니를 무척이나 아꼈고 잘해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때 사장님 부부가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고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정리하시지만 10여 년 동안 일해온 직원인 어머니를 내칠 수 없었던 사장님 부부는 새로 가게를 인수하는 사장님에게 부탁해 어머니를 계속 고용해주고 직원 중에 가장 좋은 대우와 복지를 받고 계셨던 어머니의 근로 상황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해요. 물론 어머니뿐만 아니라 몇 년 일하신 다른 직원분들도 다 비슷하게 챙겨주셨고요. 어머니는 이전에도 가게에 애착이 강하셨는데 가게에서 손을 떼실 때까지 직원들 먼저 챙겨주신 예전 사장님 내외께 감사한 마음까지 더해지니 가게를 훨씬 아끼게 되었고 새 사장님께도 필요 이상으로 잘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사장은 정말 상식밖에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꽤 이름나고 성공한 가게라 권리금도 상당했을 텐데 인수할 정도면 돈이 꽤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들었지만 정말 인성도 팔아서 돈으로 바꾸셨는지 개념 없고 돈밖에 모르는 심술 가득한 여자더라고요. 첫 출근부터 어머니가 직원이고 자신이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대뜸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누가 봐도 기분 상할 정도의 명령조로 일을 시키고는 시어머니처럼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하며 직원들을 달달 볶아서 일한 지 몇 년 된 직원들도 진저리를 치며 가게를 하나둘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직원들 중에서도 까마득히 연차가 오래됐기도 하고 이전 사장님이 어머니만은 꼭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하신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일을 그만두시지 못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심하셨지만 가게를 인수한 지 초창기이니만큼 이전 직원들과 기싸움을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직원들과 이전 사장님 내의 사이가 워낙 두텁고 끈끈해서 혹시라도 새 사장님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직원들이 우습게 볼까봐 염려하셔 그러신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풀어가려고 애쓰셨어요. 어린 제가 보기엔 그냥 새로운 사장님이 돈만 믿고
직원들을 하대하는 개념 없고 못 배워먹은 사람 같았지만요. 집에 와서 속상하신 어머니가 저에게 넋두리처럼 하소연하시면 되려 제가 화가 나서 다른 직원들처럼 그만두고 나오라고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이전 사장님을 봐서라도 본인이 잘 조율해야 한다고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성이 올곧고 착하신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이전 사장님만큼 지금 사장님을 잘 대해주면 새 사장님이 쓸데없는 기싸움도 그만두시고 다시 예전 사장님과 그랬던 것처럼 끈끈한 유대감으로 가게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하지만 새 사장님은 가게를 인수받고 첫 월급을 줄 때가 되자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의 근무 조건을 가지고 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전 사장님과의 계약서에 어머니의 근무 조건을 지켜주겠다고 서명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때 말입니다. 아줌마는 뭔데 다른 아줌마들보다 시급을 이만큼이나 더 많이 받는 거야? 내가 가만히 한 달 동안 보니까 아줌마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던데. 저번 사장한테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아줌마만 돈을 더 받아? 가만히 봤더니 아줌마가 진짜 여우 같은 사람이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새 사장님을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어머니도 이 말을 듣고 나자 기도 안 차서 헛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사장님, 저번 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별 말씀 없이 한 번에 알겠다고 하셔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솔직히 가게 밑반찬이나 음식들도 다 제 손 거쳐서 나가는 건데 저번 사장님께서는 제 손이 가게 간판이라고 하시면서 주방장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섭섭하네요. 아줌마 무슨 동네 식당 식모이라면서 주방장이니 뭐니 웃기지도 않아. 동네 개가 없겠다 아주.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나이 먹도록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아휴, 그냥 내가 요리하는 게 더 낫겠어. 나는 뭐 불만 없는 줄 알아? 이때까지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나자 어머니는 몇 년이나 함께 일한 다른 직원 동료들이 왜 다들 진저리를 치며 떠났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해요. 하나둘씩 만만한 사람들을 없앤 다음에 이제 어머니 차례였던 거죠. 어머니는 여태까지 새로운 사장님이 열심히 하면 자신을 믿어주시겠거니 하고 온갖 정성을 쏟았던 가게 일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시면서 맥이 탁 풀리더래요. 그래서 좋다고 누가 이기나 보자는 마음으로 어머니도 세게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사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 다른 직원들이 왜 그렇게 사장님 욕하면서 나갔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 다른 말 안 합니다. 그 조건 못 지켜주시면 저도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돌아서서 바로 집으로 와버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가게 인수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새 사장님이 그 큰 가게를 어떻게 혼자 해 나가겠어요? 새 사장이 가게를 인수받으면서 고용한 새 직원들도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완전 생 초보인데 그들에게 지시하고 가게를 이끌어 나가고 여태까지 계속 단골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만들어 온 건 저희 어머니와 오랜 직원분들의 덕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장은 자기가 새로 인수받은 가게에서 오래된 직원들을 밀어내고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새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가게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목적이었나 본데 그러면 자신이 처음부터 가게를 세우고 메뉴를 개발하고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하기 싫어서 잘 되어가는 가게를 인수받아 날로 먹은 거잖아요. 어머니도 그만두신 오래된 직원분들도 다 아쉬운 건 사장인 걸 알고 세게 나가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도 안 돼서 서슬이 펄해진 새 사장이 어머니와 몇몇 직원들에게 연락해 다시 출근해 줄 수 없냐고 묻더랍니다. 어머니께는 전화를 하셔서 이전 사장님이 말씀하신 조건 다 지켜줄 테니 출근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래요. 어머니는 괘씸한 마음에 됐다고 단칼에 거절할까 싶었지만 사실 그 조건이 다른 식당에 비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기도 했고 당장 저와 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기라 한푼이 아쉬웠던 어머니께서는 다시 가게에 출근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집이 어렵고 가난했던 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이 꽤나 잘 살고 제가 그렇게 어리지만 않았어도 어머니가 제 발로 그곳에 다시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사장이 전화까지 해서 사정사정 하는 걸 보고 돌아가면 사장의 태도도 좀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복직하시게 된 다른 직원분들 몇몇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출근 전 월급까지 챙겨주는 사장을 보고 어머니는 사장이 정신 좀 차렸으니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렇게까지 사정사정해서 직원들을 데려와 놓고는 여전히 어머니와 다른 직원들을 하대하고 종부리듯 했습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못된 심보가 어디 안 가고 월급 보내줬으니 자신은 할 일을 다 했고 돈 준 만큼 직원을 부리듯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들이 가게를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잠시 쉬는 동안 반찬을 재활용하던 게 다른 손님 눈에 딱 걸려서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낸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반찬 아까우니 재활용하라고 시켜놓고 위생 등급이 떨어진 게 다 직원들 때문이라고 넘겨버리고 청소나 설거지를 더더욱 빡빡하게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가게에 출근해서 일하시고 돌아온 첫날, 어머니는 완전히 얼을 놓은 채 집에 와서 벌벌 떠시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나는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 건 처음 본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니? 전화해서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겠다. 다시 한 번만 와달라. 애걸복걸을 하더니 오늘 출근하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싹 바뀌니? 얼굴 보기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또 어떻게 출근하고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니? 또 월급날이 다 되어가면 온갖 구박을 다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돈을 못 버는 학생이라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겐 세상 전부이자 영웅이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저희 집 생활비 때문에 계속 출근하는 건 너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괜찮다고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고 모자란 돈은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보태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가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다음날도 출근하셨어요. 처진 어깨를 이끌고 출근하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하다가 결국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선생님께 아프다고 말하고 조퇴를 한 뒤 어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학교를 조퇴하고 어머니 가게에 간 일은 아직도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저희 모녀에게 큰 상처로 남은 일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열었을 때의 가게에 한 모습이 아직도 꿈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전 사장님이 계실 때도 퇴근하는 어머니 데리러 가게에 자주 들렀고 오는 김에 식사도 얻어먹은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가게가 참 크지만 정말 정감 있고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식당이란 느낌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날 문을 열고 처음으로 느꼈던 건 정말 살을 애는 듯한 한기였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하고 있더군요. 금방이라도 펑 터져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오고 가는 말 한마디 없고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욕심 많아 보이는 한 여자가 홀에 서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들볶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설거지해라. 저기 식탁 테이블 닦아라. 반말로 명령하듯 말하는 통에 오히려 몇 없는 손님들이 직원들 눈치를 보고 있었죠. 새 사장은 제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도 딱 봐도 혼자 왔고 고등학생이라 비싼 메뉴를 시킬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대놓고 무시하며 인사조차 안 하더군요. 제가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자 못마땅하다는 듯이 저를 째려보며 물컵도 가져오지 않고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생, 우리는 모든 메뉴가 2인분부터 주문되는데 2인분 시킬 거야? 제가 그 가게 10몇 년을 다녔는데 저번 사장님 있을 때는 그런 규칙 없었거든요. 그리고 메뉴판 가격대는 다 1인분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답 못하고 주방 쪽을 건너다 보며 어머니를 찾는데
설거지 하시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눈이 커다래져서 나오시더라고요. 당연히 학교에 있을 줄 알았던 제가 그 시간에 가게 테이블에 앉아있으니 놀라실 수밖에요. 어찌나 놀라셨는지 어머니는 설거지하느라 고무장갑을 낀 그대로 홀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녀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가 불이 나게 나오시자 처음에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상황을 파악한 미친 사장이 글쎄 손님들과 제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입을 가렸고 어머니는 뺨을 맞아 고개가 돌아간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도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미친 사장의 행패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명절날 큰 집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라고 딸 자식 데려와서 밥 얻어먹이려 들어? 아줌마 여기가 놀이터야? 그리고 우리 같은 고급 식당은 내가 말했지 위생 신경 쓰라고. 어디 보기 흉하게 설거지하고 있다가 고무장갑 낀 채로 나와요. 홀은 청결이 기본이라고 특히 주의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미친 사장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뒤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상태였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사장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어느 자식이 부모가 뺨을 맞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서로 머리채가 잡힌 채로 사장과 저는 악을 쓰며 싸우기 시작했죠. 야, 이 미친년아. 이년 애미 보니까 딱 알겠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가정교육은 아줌마가 못 받았겠지. 아줌마 미쳤어? 사장이면 다야? 어디 너처럼 못 배워먹고 못돼 처먹은 게 사장이라고. 감히 우리 엄마 뺨을 때려? 어머니와 동고동락하신 직원분들이 나서서 제 머리채를 잡은 사장을 떼어내는 바람에 몸싸움은 멈추게 되었어요. 사장은 당연히 자기 직원들이니까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지 또 정신 못 차리고 직원 아줌마들에게 반말로 저와 엄마를 여기서 내쫓으라고 명령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와 가장 오래 일하셨던 아주머니 한 분이 무슨 벌레라도 보는 표정으로 사장을 한심하게 쳐다보다가 사장의 얼굴에 냅다 앞치마를 내던졌습니다. 와, 이년 진짜 미친년이네. 야, 우리 100억 줘도 니년 밑에서 일 안 해. 내가 너를 한 대 때렸어야 했는데 우리 지혜가 대신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잘난 니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봐. 아주머니가 그 말씀 하시자마자 다른 직원분들도 다 사장 얼굴에 앞치마 내던지고 뒤에서 흐느끼는 저희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밥 드시고 계시던 손님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고 자리 뜨셨고요. 직원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저도 많이 달래주셔서 어찌어찌 집에 왔지만 참 참담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가 많이 크셨는지 그날부터 몸져 누워 며칠 동안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후에 어머니에게 그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원래 설거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막내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이고 직원들 중에 연차가 가장 높으신 저희 어머니는 나가고 들어오는 식재료 체크나 양념 같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중요한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몰래 잔반 재활용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자 본인 탓하기가 싫었는지 갑자기 식재료가 싱싱하지 않다느니 양념에서 냄새가 나서 위생 등급이 떨어졌다느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장이 사정사정해서 돌아오게 된 어머니를 비롯한 식당 직원들은 사장에게 더더욱 정이 떨어져서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사장이 아무도 자기에게 예전처럼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자 어머니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시급 그대로 받고 싶으면 알아서 할 일 찾아 하라면서 설거지나 주방 청소를 엄청나게 시켰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날 손님들만 끊기고 나면 다들 그만두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제가 오게 된 거고 사장은 자기 혼자서 기분이 상해 있다가 저를 보고 어머니에게 그 화를 폭파시킨 거죠. 그날 가게를 나오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일은 어차피 그만둘 거고 경찰서 도움으로 합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장이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어머니가 열심히 안 해서 가게에 더 피해가 많이 갔다며 자기도
민사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엄마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받자고 큰 코 다치게 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마음 착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한 금액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합의하셨습니다. 못된 마음 먹고 살면 돌아오게 된다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고 말입니다. 화가 나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완고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합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감옥 보내 전과자 만들고 싶었거든요. 직원 아주머니들이 이전 사장님께도 이 일을 알려 사태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장님도 가게에 가서 한판 뒤집어 엎었는데 새 사장이 인수받을 때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누나를 부라리며 대들었다며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해서 가게 키워놨는데 웬 이상한 여자가 명성을 망치고 있으니 이전 사장님 부부도 속 많이 태우셨을 거예요. 어머니 퇴직금도 끝까지 안 주려고, 어머니가 제 발로 나갔으니 퇴직금 줄 필요가 없다, 가게에 피해 끼치고 양념 더럽게 해서 과태료가 더 나왔다 어쩐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하길래 노동청에도 신고 넣었습니다. 저와 어머님만큼 분노하신 이전 사장님도 물심양면으로 도우셨고요. 결국 모두가 힘쓴 덕분에 어머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사장님 지인이 하시는 가게로 바로 이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여기에 하나하나 쓸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미안하단 말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끝까지 직원들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짓거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오히려 이전 사장님께서 자신이 사람 보는 재주가 없어 소중한 직원들을 고생시켰다며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악독하게 마음먹고 퇴직금과 합의금을 받아냈고 받은 돈과는 별개로 아직 그 미친 사장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그때부터 제 꿈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거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수능이다 뭐다 대학생이 될 꿈에 젖어 있을 때 저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아예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확 틀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보다는 실무를 익히기 위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번화가에서 예쁘게 꾸민 대학생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는 연차가 꽤 쌓인 회사원이었고 실무 경력도 충분히 쌓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죠. 오래도록 일한 덕분에 꽤나 나온 퇴직금을 초기 자본 삼아 바로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망도 포기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세금이나 법 등의 실무로는 알지 못했던 이론을 국가 지원으로 공부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학생들 다들 간다는 MT나 동아리 등의 캠퍼스 라이프도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가들과의 모임이나 워크샵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더 이상 공부나 대학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사회인이 되어 경제적 여유도 있어 어머니도 챙겨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이 자신감을 잘 살려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마침내 굳은 식당 일에서 해방시켜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을 모아 마침내 어머니께 대학가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사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피스텔을 사던 날 어머니께 일을 그만두고 월세로 생활비 하시면서 늦게나마 하고 싶은 일 다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많이 우셨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시간이 꽤나 흘러서 죄송한 마음 반, 지금이나마 해드릴 수 있다는 행복한 반으로 저도 많이 울고 모녀가 더 돈독해질 수 있게 되었네요.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호강시켜 드릴 수 있게 되고 사업도 점점 잘 되면서 저는 예비 사업가 시절부터 시작했던 작은 모임에서 남자친구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일이 너무 잘 되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건가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잘 풀린 일은 절대 아니고 하마터면 큰일 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하로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저도 사업이 식품 관련 직종이라 남자친구와 처음부터 대화가 통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렇게 차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가 처음은 아니었고 회사 다니면서도 여러 번 했었지만 사는 게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항상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길게 이어가거나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결혼보다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성공한 사업을 하는 게 우선순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나니 남자친구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이렇다 할 경력이 없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사장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로 돈이나 직업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성격도 순해 보였고 부모님도 예전부터 여러 번의 장업을 하셔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게 많다며 자신감도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와 다르게 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짜고짜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나 현장에 들어가 실무를 익힌 다음 사업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그 방법을 추천했어요. 마침 저희 회사가 잘 되면서 규모를 키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 새 직원을 고용해서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혹시나 기분 상할까 조심스럽게 제안했는데 남자친구도 미래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실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평생 미래를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진 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의 휴가를 받아 엄마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라 굉장히 행복했고 날도 따뜻해서 여유롭게 오후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주방 위생모를 쓴 채로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사진이더군요. 사진 밑에는 오랜만에 휴일이니까 어머니 가게에 일 도와드리러 왔다는 짤막한 내용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고요. 오늘 하루 푹 쉬라고 데이트 약속도 안 잡았는데 대뜸 어머니 가게에 일하러 갔다는 게 참 답답하기도 했지만 본인 꿈 위해 노력하는 거고 저도 어머니가 가게에서 오래 일하셨으니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니까 참 효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의 효도를 보고 흐뭇해하는 게 느껴졌는지 어머니가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말한 그 남자애야? 좋다고 웃네? 제가 그간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잘 웃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만나고는 잘 웃는다고 어머니도 남자친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있었어요. 사진이 꽤나 귀엽게 나오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해서 저는 어머니께 처음으로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드렸죠. 정말 그날 어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다면 탄탄하게 달려가던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이것 봐, 오늘 휴가 보내줬더니 바로 엄마 가게 도와주러 갔네. 되게 효자지? 그런데 사진을 유심히 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고 그렇게 정색하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어머니 표정이 변하는 걸 봐도 왜 어른들이 관상학 같은 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렇게나 편하게 있는 사진을 보여드린 게 실수인가 생각했는데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혜야, 얘 그 미친 사장년 아들이잖아.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얘가 왜 그 사장 아들이야? 몇 번 못 봤지만 가게에 종종 왔었어. 사장이 그렇게 끔찍히 아끼던데. 저 뒤에 나온 여자 그 사장 아니야? 처음엔 엄마가 충격에 아직도 헛것이 보이시나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가리킨 핸드폰 화면을 보니 남자친구 얼굴 뒤로 살짝 걸린 사람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다가 저도 그만 손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나왔지만 10여 년 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장님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떨리는 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당황해서 지금 어머니 도와드려야 돼서 좀 어렵다며 오늘 안 만나기로 한 것 아니냐고 곤란해 하더군요. 더 설명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러면 가게 어딘지만 알려달라고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 다급히 말해 가게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집에서 나와 내비게이션의 위치를 찍고 이동했어요. 도착하니 가게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일하셨던 것처럼 규모가 있는 큰 식당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메뉴를 파는 한정식 집이더군요. 안 그래도 그때 직원들이 단체로 나오고 몇 년 되지 않아 어머니가 일했던 가게가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는 것 보고 사장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는데 비슷한 메뉴로 새로운 가게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가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과 이전 사장님의 노력의 결과물이었는데 그 결과물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넘기고 비슷한 메뉴로 다른 가게를 열어서 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가능한 일인지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게 문만 지켜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차 안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온 김에 너도 같이 일 도와주고 갈 수 있냐고 어머니가 여쭤보시네. 여기 일손이 많이 모자라거든. 오자마자 그 얘기 듣는데 설마 했던 마음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들 여자친구 본 적도 없는데 일부터 시키는 인성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나 바빠 보이지도 않고 한산한데 일손이 없다는 말이나 당장 도망가고 싶었지만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아줌마, 설거지 좀 빡빡 하세요.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들어오자마자 토시 하나 안 변하고 똑같은 목소리에 신발 벗을 마음도 안 생기더군요. 그대로 카운터 쪽에 서서 남자친구의 어머니, 아니 10몇 년 만에 다시 보는 그 미친 사장의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꿈이 있다고 휴일에도 엄마 도와주는 효자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직원들을 하대하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허허 웃고만 있더군요. 헤, 지혜야, 우리 엄마 좀 무섭지.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이해해줘. 엄마, 지혜 데려왔어요. 아들 말에 바로 고개를 휙 돌아본 사장과 저는 그렇게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던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더 못되게 잘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한 게 더 뻔뻔하고 심술궂은 얼굴로 늙었더군요. 사장도 저를 잊은 적 없었는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길래 바로 그냥 피식 웃고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영문 모를 얼굴로 와서 왜 그러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제가 예의도 없고 이해가 안 되겠죠. 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하고는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히 본인의 업보 때문에 제 행복을 뺏는 것 같다는 어머니께 그 집안에 시집가면 나 큰일 났다고 엄마가 나 살린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 미친 사장이란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자 슬픔이나 헤어짐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커놓고 착한 척하고 지냈는지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개고생해서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제 회사에 얼마나 뻔뻔하게 잘 살았는지 기름기 자글자글한 얼굴로 살아온 그 여자의 아들을 제 손으로 꽂았다는 사실이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났습니다. 그날 새벽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가 오다가 마침내 사장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 모양인지 장문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을 게 뻔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직원 버릇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한 게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어야만 했던 일이냐. 엄마가 그 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러면서 제 회사에는 다니고 싶은 모양인지 너도 사장이니 나 같은 직원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지도를 해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사장이 무슨 부모나 선생님인가요? 엄마나 아들이나 직원 버릇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너도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뻔하고 버릇 더러우니까 내가 사장으로서 좀 고쳐야겠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하면 되고 퇴직금 어차피 근속기간 못 채웠으니 줄 필요 없는 거 알지? 자영업하고 싶다면서? 너네 엄마랑 같이 잘해봐. 근데 너네 엄마랑 같이 하면 몇 개월도 안 돼서 가게 망할걸? 너네 엄마 반찬 재활용하는 버릇 없고 더러운 사장이고 내가 그때 폭행죄로 넣었으면 전과자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봐줘서 빨간 줄 안 그이고 살고 있는 거 알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보내니까 남자친구, 아니 그 여자 아들이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쌍욕을 보내며 저희 어머니와 저를 욕하기 시작하더군요. 와, 그렇게 착한 척 하다가 한 번 전곡 찔러주니 눈을 뒤집으며 날뛰는데 시집 갔다가는 맞고 살았겠다 싶어서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수백 번 드렸네요. 이후 밤길 다니는 게 좀 무섭긴 했지만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어차피 남자친구는 제가 사는 집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 편인 사람들이 많고 번화가라 그런지 찾아오질 못하더라고요. 엄마 닮아 어찌나 그렇게 권력과 돈 앞에 넙죽 엎드리는지. 이전까지 사람 제대로 몰라봤던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날 지경입니다. 아무튼 어머니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할 뻔한 걸 잘 넘기고 남자친구 자리는 갓 대학 졸업한 제 남동생이 입사하여 메꿔주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사실 일을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일머리가 있거나 눈치가 있는 편도 아니라 그냥 경력이나 쌓고 가길 바랬는데 남동생은 그에 비해 똑똑하고 눈치도 빨라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남동생을 데려왔어야 했는데 연애는 제 팔자에 없는 일인가 봐요. 당분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가족들에게 올인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고 싶네요. 참, 사장과 저의 옛 남자친구가 함께 시작했던 가게는 리뷰 테러를 받고 아무도 찾아오는 일 없어 빚만 남기고 쓸쓸히 폐업한 듯 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재활용을 한 탓인지 식중독에 걸린 손님도 나와서 벌금과 합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모양이에요. 참 양심도 없죠. 요즘 세상에 장사 쉬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유세 부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지금이나마 알고 남은 인생 좀 정직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